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2차 전지 쪽에 또 뉴스가 하나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분의 시각 듣고 싶어서 오늘은 더욱 기다렸습니다.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얘기부터 먼저 쌀막하게라도 짚고 가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지속되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 고비는 넘겼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매크로, FMC, 실적 각각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주요 키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면서 당 초반에 이제 그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했죠. 이제 2,500도 코스피가 돌파를 했었는데 개인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지난 주가에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개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그 장 초반을 비롯해서 끝까지 꾸준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을 주었지만은 그 외에 이제 그 중소형주와 코스닥 스몰캡 종목들은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어제 하루로 쉰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탄핵 그 비상계엄 발생 이전으로 지수가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물 부담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 지수가 0.22% 정도 하락을 했고 반면에 중형 업종 지수가 0.23% 상승, 소형 업종 지수가 0.32% 상승, 코스닥 지수가 0.69% 상승, 코스닥 스몰 지수가 0.87% 상승.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상승률이 많으면서 그 작은 종목들, 그 중소형주 종목들이 훨씬 많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네. 그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금수대가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금수대의 도입의 우려로 인해서 중소 종목들이 지난 4월부터 계속 빠졌었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죠. 그동안 이 금세 도입 우려로 위한 수급 공백이라든가 주가가 억눌렸던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꾸준히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확연히 대형주보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량은 차이가 없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쪽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도 좋고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재료가 좀만 나와도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엄 사태 이전까지 주가 회복으로 지수 회복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그 상승이 멈췄다기보다도 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12월 13일자 신용 잔고가 15조 정도 되거든요. 15조 2,400억 정도 되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53조 5,700억 정도 됩니다. 요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투자자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이 28.44%고요. 30% 이탈했습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그 예탁금 대비 그 신용 잔고 비율이 40%를 육박하게 되면은 상당한 고점인 경우가 많고 30%를 이탈해서 20% 들어갔을 때는 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6월 달에는 그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이 30에서 36%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2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연기금의 국내 주식 순매수 여력은 올해 목표한 운영자금 169조 6,253억, 15.4%에 비해서 대략 한 19조 이상 그 정도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19조 한 4,800억 정도 부족한데 이게 이제 이론상인 거고 이게 이론상으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10.4%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산술적으로는 지금 3.2포인트, 그러니까 3.2% 포인트가 지금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수 여력으로는 19조 이상의 여력은 연말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지 말지는 좀 봐야 되겠고 네. 어제도 연기금이 양시장 합쳐서 1,780
뭐 78억인가 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연기금이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뭐 일부 그 방송에서 이게 이제 그 연기금이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온 게 외국인들이 그 헤지 펀드들이 좀 비싸게 싸고 팔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성알바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연기금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였고 2,400이 무너진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비중 투자 목표 비중을 어쨌든 맞추려고 일부라도 좀 맞추려고 했다가 볼 수 있겠고 여전히 연말까지 추가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라든가 금융당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뭐 억지로 산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저는 그러니까 그 연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매수하면서 일부 헤지 펀드들이 비싼 가격에 exit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런 주장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다소 좀 과장되었다라고 좀 판단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이야기들까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다뤄주셨고요. 전기차 쪽 얘기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인수위에서 전기차 지원 축소 관련한 내부 문건이 있었다라고 로이터 측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고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거나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알려진 내용의 악재성 이슈로 한 번 더 조금 더 부각이 됐다일 텐데 이것을 국내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가 좀 궁금해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반응할 것 같고요. 그 트럼프 그러니까 정권 인수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보다도 그 트럼프 인수팀에서 이제 뭐 전기차 보조금부터 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연비 완화 규제 그리고 또 이제 그 국방에 관련된 것들 관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제 제안을 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그 트럼프 정권이 지금 그 배터리 산업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제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 이제 그 국가 안보 여기와 좀 더 연관돼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그 보조금 축소 요 내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연비 규제에 대해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는 연비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좀 EPA 규정을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관한 내용들은 단순히 이제 행정명령으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그 IRA법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냐 마냐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 정권을 그 인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이러한 정책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특이한 사항은 그 없던 내용에 보면은 뭐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다 관세를 부과해서 동맹국가는 별도로 협상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고 그리고 미국 내 배터리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또 이제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뭐 수출을 좀 장려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에 관한 예산들을 뭐 회수해서 이거를 이제 그 배터리 광물 소재를 그 조달하고 생산하는 쪽에 더 힘을 쓰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하고 특히 이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바이든 정부는 뭔가 주면서 플러스 정책을 피는 거죠. 보조금이나 이런 걸 자꾸 주면서 육성하는 측면에 반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우리 편한테는 그걸 풀어주는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정책 형태로 해서 굳이 우리가 돈을 써야겠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서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좀 여기서 주목할 볼 내용은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연비 규제를 2019년도로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그 배출가스 기준을 대해서 차단할 계기다 여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 10월 13일에 워스턴 포스트랑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을 그 EPA가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아마 지금 같은 내용을 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로이터 통신발 뉴스를 보면은 그 출처가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문건이 정확한 출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뭐 그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원문을 가보면은 입수한 어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결정사항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인수팀에서 제안을 한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고 이거 전기차 보조금 이거보다도 더 큰 이슈는 아마 이제 그 EPA에서 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전면 그 금지 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승인할지 여부가 중에 핵심이라 볼 수 있겠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그 이걸 되게 미뤄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외신으로는 어쨌든 조만간 그 수일 내에 이제 이걸 승인한다고 했을 때는 막 이게 승인됐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뭐 이런 이슈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지속 보유인 거죠? 네, 이거 EPA 규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그 HC 이 규정에 대해서 그 EPA가 승인하는지를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시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별 종목 장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 쪽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그 대형주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연말까지 못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그 전기차 이슈와 상관없이 지금 그 시가총액 그 대형주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좀 개별 종목 움직인다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약간의 그 포트 조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것과 무관하게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개별 종목 쪽으로 비중을 좀 옮기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러한 베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살펴봤고요. 사실 섹터에서 항상 자주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셨던 쪽이 유리개판 쪽이었어요. 유리개판, 이제 브로드컴의 유리개판 뉴스로 인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되며 어제 SKC, JNTC 등이 이제 10%씩 올라줬고 그 외 종목도 강했습니다. 유리개판 종목들 많이 말씀을 10월부터 11월 주셨으니까 AS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관심주가 ISC를 들려고 했었는데 어제 급등이 나와서 종목을 바꿨고요. 제가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SKC, JNTC, ISC 세 종목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제 그 유리기판 관련 대표 3인방이 급등 나왔고 다른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브로드컴이 그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제 관련 산업이 이제 빠르게 이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브로드컴의 자사 그 반도체 칩에 그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가로 세로 10cm의 대형 기판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 가로 세로 10cm의 대형 기판이고 그 SK 앱솔루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KC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SK 앱솔루스 같은 경우는 뉴스상으로 잘 보시면은 그 브로드컴이라든가 AMD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AMD가 브로드컴이 그 다수의 기판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성능 테스트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SK 앱솔루스가 타사보다 적어도 기술력이 3년에서 4년 정도 앞서 있고 가장 이제 그 대량 양산이 바로 가능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SK 앱솔루스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성능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그 유리기판의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텔이라든가 AMD에서 그 주문형 반도체 시장, 그 주문형 반도체 그 ASIC 쪽에서 1위 업체가 이제 브로드컴이니까 이 브로드컴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관련 시장 확산이 빨라질 거다라는 기대 입장이고요. 유리기판 쪽은 2026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SKC 타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장비 업체들보다도 그 소재 쪽, 그러니까 부품 쪽 업체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업체가 아까 SKC, JNTC, ISC 세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ISC는 좀 그 지난번 제가 소개드릴 때 그 유리기판 수율 테스트를 위한 실리콘 러버 소켓을 생산 공장 이제 베트남 공장 증축이 나서서 SK 쪽에 같이 매출이 일어날 건데 HBM 3용 테스트 소켓 같이 매출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8% 정도 차지해서 관련 수혜가 클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오늘 매수 접근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JNTC는 그 자체 개발한 그 유리기판에 대해서 그 양산이 그 임박을 한 상태라서 뭐 연내 또는 연초에는 이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좀 재료가 있고 SKC 같은 경우는 자회사 SK 앱솔루스가 워낙 기술력이 앞서 있어서 단연 탑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같은 브로드컴과 마찬가지로 성능 평가하고 있어서 네. 막 브로드컴 말고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AMD 이런 쪽에서도 조만간 소식이 나올 거다 재료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 뉴스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주셨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더했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의 관심주 듣고 시간 허락하면 다음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관심주가 덕산 네오룩스이네요. 요즘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쪽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좀 여러 가지의 교집합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시장에서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이슈가 앞으로 될 만한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네. 결국에는 애플의 폴더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종목을 보니까 그게 덕산 네오룩스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내년 초에 북미 그 스마트폰 고객사가 그 2026년도 그 폴더폰 신모델을 출시를 앞두고 공급망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동사에 이제 그 P와 이제 특히 이제 그 Q가 같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그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스마트폰 신모델에는 그 기본형부터 해가지고 프리미엄 모델까지 그 그린 프라임 소재가 추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패널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기존 아이폰 대비해서 면적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그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평강 필름을 없애고 그 아이폰 폴더블에는 평강 필름을 없애고 소비 전력을 낮추고 빛을 투과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그 COE 기술이 좀 적용될 예정인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블랙 PLD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사용 면적이 2~3배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M증권에서 추정을 한 게 연간 애플 폴더 분양 패널 출하량이 2,500에서 3,000만 대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는 기존 아이폰의 그 6천만 대에서 8천만 대에 달하는 실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폴더블 폰, 그 애플향 폴더블 폰의 신제품에 대해서 가장 그 큰 수혜가 되는 종목이 바로 덕산 네오룩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내년 1분기부터 연결 실적을 잡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그 수주 잔고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의 동사에 그 ROE를 높이는 효과를 상당히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대체로 거의 목표가 4만 원을 다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에서 최상단 5만 1,000원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만 원 전후에서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이라도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애플 아이폰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차세대 온디바이스 AI의 엣지 제품 그 문은 애플이 열 것이다라는 얘기가 참 많죠. 그 가운데 애플 아이폰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 덕산 네오룩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참고용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IM증권의 이창한 영업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